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서울 라온안과 이영복 원장입니다. 오늘 비욘디에 초대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넓히고자 녹내장에 대해서 녹내장은 어떤 병이고 또 녹내장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내장이라는 병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소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이제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사실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녹내장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점이 어떤 점이고 또 질문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을 해보면 녹내장은 어떤 병이냐라고 일단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란 병과 녹내장이라는 병을 또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녹내장은 그러면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좋아지는 병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요. 치료를 내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약을 쓰고 있는데 약을 쓰기 전과 후에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은 잘 못 느끼겠는데 치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의 목차를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로 녹내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녹내장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을 이해하려면 일단 안구가 어떻게 생겼고 녹내장이라는 병이 어떻게 정의되고 위험 요인과 그 중요한 요인인 안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녹내장 치료는 치료의 목표와 그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안구를 제가 모시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안구는 요렇게 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랑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각막, 수정체에서 빛이 꺾여서 초점이 황반에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망막이 전체적으로 눈 안에 분포되어 있고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고 망막에 전체적으로 망막 신경섬유층이 분포하게 됩니다. 대략 1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100만 개의 망막 신경 섬유층이 한데 모여지는 곳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유두를 우리가 안과 의사가 관찰하게 되고 이 시신경은 다 모여서 마치 전선 코드와 같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뇌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병을 이해하려면 시신경 유두와 시신경 유두를 통해서 모여진 망막신경 섬유층이 나가는 이 시신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의는 일단 녹내장이라는 병은 망막신경섬유층, 즉 쉽게 말하면 시신경이 점점 약해져서 손상돼서 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말기로 가면 시력까지 잃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정의는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안압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눈 속에 있는 망막신경 섬유층의 시신경이 손상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력까지 잃게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증상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열은 정상, 두 번째는 초기 녹내장 환자, 세 번째는 말기 녹내장 환자의 시야와 시신경 유두의 모양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안과 의사가 이제 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시신경 동그란 시신경 유두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고 주변에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을 띠고 가운데는 하얀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하얀색은 실제로는 이 사진은 2D 그러니까 평면도이지만 실제로 우리 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고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실제로 요 시신경 유도 함몰이 되어 있고 요 가운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치 화산의 분화구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신경 크기 대비 요 가운데 파여 있는 시신경 유도 함몰의 비율을
시신경 유도 함몰비라고 하고,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대략 정상은 0.4, 0.5까지 보게 되는데, 그거보다 크게 되면 녹내장이 의심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이나 이런 건강검진을 하시면 안저사진에서 판독이 돼서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 따라서 녹내장 의심 소견이 있으니 안과 전문의를 만나보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환자들은 이렇게 비율이 좋고 이 주변부의 오렌지 색깔 컬러가 이렇게 잘 관찰되게 되는데, 그럼 이런 환자들은 시야 검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검게 보이는 맹점 외에는 시야 검사에서 암점은 관찰되지 않고요. 실제 시야에서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초기 이렇게 말기로 넘어갈수록 가운데 파여 있는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크기가 증가되게 되고, 따라서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증가하게 되면 시야 검사에서 이렇게 주변부나 중심 주변부에서 시야 결손이 관찰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초기까지는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민감하게 잘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시야에서 일정 부분 뭉그러지거나 조금 이런 감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말기로 갈수록 이 주변부의 오렌지 색깔 컬러가 없어지고 거의 중간에 파여 있는 함몰비가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신경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야에서 주변부 시야가 다 가려지고 중심에만 일정 부분 터널과 같이 가운데만 이렇게 시야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짐을 많이 느끼게 돼서 사실 중기 말기 요 사이에 자각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위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 녹내장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안압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가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근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시를 가지고 있다면 고도 근시인지 중등도 근시인지 경도 근시인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이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 여부도 녹내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첫 번째 안압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눈은 외력에 어느 정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앞쪽에는 방수라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수라는 물을 꾸준히 생성하는 섬모체라는 조직이 있고, 생성된 방수가 이렇게 돌아나가서 섬유주라는 곳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방수를 일정량 매 시간 생성하고 매 시간 빠져나가서 일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압이 이렇게 조율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수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면 여기 배수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수구멍을 막게 되면 물이 고이게 되고, 막혀 있지 않더라도 이 밑에 배관이 많이 어떤 이물질로 쌓여 있거나 그러면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만큼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기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서는 생성되는 만큼 빠져나가지 않으면 방수라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압의 분포도를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략 정상인의 안압 범위는 8에서 21까지라고 보게 되고, 여기서의 정상인의 안압 범위라는 말은 이제 통계학적인 의미의 대부분 이 안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안에 있다고 무조건 내가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녹내장이 안 생긴다라고 오인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대략적인 남자의 키는 대략 몇 센치에서 몇 센치에 대부분 분포하지만 최저 키보다 작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가 안압은 21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고 8보다도 약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1보다 약간 높다고 무조건 녹내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꼭 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녹내장이 무조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우리가 대략
뭐 한 10,000명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안암이 분포하더라."라고 통계학적인 의미의 정상적인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면 스터디 연구 등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안암은 대략 13에서 14 정도의 안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내장을 일으키는, 즉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안압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녹내장을 유발하는 안압이 딱 몇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요인, 즉 나이라든가 근시의 유무,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그리고 또 내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시신경 유두와 시신경 유두 주변 조직, 즉 사상판이나 공막 등의 상태가 다르게 되고, 그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따라서 개개인이 시신경의 손상에 버티기 어려운 안압은 각자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 안압을 초과되는 안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망막신경섬유증이 손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내가 안압이 25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15로 통계학적으로 정상 범위엔 들어가지만 시신경이 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을 타고나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은 네, 물론 안압이 통계학적으로 정상 범위의 20일 이하로 들어가 있더라도 녹내장은 생길 수 있고, 한국인은 또 서양인에 비해서는 가장 흔한 종류의 녹내장이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안압이 통계학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당시 안압은 대략 10에서 20 사이에 안압이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고요. 녹내장 환자가 시신경 주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안압도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압은 정상 범위인데 안압을 왜 낮추는지도 물어보시는데요. 녹내장 환자는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진단 당시에 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CNTG 연구에 따르면 안압을 낮추는 경우와 낮추지 않는 경우에 비교해 보면 안압을 낮추는 경우에 녹내장 진행을 유의하게 억제한 경우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안압 이외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의 요인도 부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치료 방침은 안압 하강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력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터디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의 1차 직계 가족, 즉 부모, 형제 등의 평생 녹내장 위험률은 22% 정도로 발표된 바 있고, 대조군이 2.3%인 것을 보면 그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0배 정도 발병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각 녹내장의 위험 요인과 가족력에 대해서 연구한 9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형제 자매가 녹내장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대략 3.6배 증가되고, 부모님이 녹내장인 경우에는 대략 한 2배 정도, 그리고 자녀가 녹내장인 경우에는 대략 한 1.1배 정도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근시인 경우에는 좀 더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시, 즉 근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신경이 원형이고 이렇게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구 모양을 띠고 있고 눈 길이도 대략 21, 22mm 정도가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도 근시일수록 우리가 안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시신경이 위의 정상과 달리 시신경이 타원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신경이 또 기울어지고, 그리고 시신경 주변에 이렇게 유두 위축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볼록 튀어나오게 돼서 눈 길이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망막신경 섬유층은 모여서 시신경을 유두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 시신경 유도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 기울어짐, 유두 주위에 위축이 있으면 시신경이 좀 더 손상되기 취약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시신경 유두를 통해서 망막신경 섬유층은 백만 가닥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사상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상판은 중심에 이렇게 혈관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지만 이렇게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망막신경 섬유층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판이 구멍이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망막신경 섬유층이 잘 통과되게 되지만 근시가 있으면 사상판이 뒤틀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변형된 사상판을 통해서 시신경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잘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시가 있고 근시로 인해서 시신경 모양이 변형이 되고 그러면 시신경 주변의 조직인 사상판이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망막신경 섬유층인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보면은 근시를 경도 근시, 중등도 근시, 고도 근시로 나눴을 때 중등도 근시에서는 대략 1.8배 정도 녹내장이 발병될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도 근시에서는 대략 3.3배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야결손 시야 검사에서 시야결손을 보면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시야결손이 발생될 위험도가 6.4배로 많이 증가되는 것도 관찰되었고 시신경 유두 주변 구조의 손상도 평가해 보면 중등도 고도 근시에서 각각 1.5배, 1.9배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발표된 연구,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경도, 중등도, 고도 근시에 대해서 녹내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들을 메타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일정하게 근시가 있을수록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각각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등도 고도 근시에서는 대략 2배 이상, 고도 근시에서는 4배 이상으로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인 사람들을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고도 근시일수록 근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발병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감을 알 수 있고 물론 경도, 중등도 근시도 올라가지만 특히 고도 근시,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에서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또 평가했을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발병 위험도가 올라감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나이도 녹내장 발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2년, 16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은 개방각 녹내장이 대략 3.6%에서 4.7% 정도 발병할 수 있다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나이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분류해서 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 위험도가 올라감을 두 연구 공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상이면 40대 미만에 비해서는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또 확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증가될수록 내가 녹내장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7만 5천 명의 대략 한국인 대상으로 녹내장 유병률을 조사하면 2.8%이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봤을 때는 남자에서 3.4%로 여자보다 호발되면서 남자가 좀 더 위험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0대 이상의 나이를 봤을 때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7만 5천 명 중에 녹내장으로 발병한 케이스는 2천 명 정도로 2.8% 정도이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하면 남자는 3.4, 여자는 2.1%이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분리해 보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40대 미만보다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증가되는데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가, 60대보다는 70대가 점점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고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자보다는 발병 위험도가 대략 30%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위험 요인으로는 전신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 나이가 증가할수록 전신 질환을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전신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대략 32,000명 정도 녹내장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년 경과 관찰을 했더니 녹내장 의심 단계에서 녹내장으로 확진된 경우가 대략 5% 정도라고 발표된 연구 논문이 있고, 전신질환 위험 인자를 따져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일단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녹내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도 되어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이 위험 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인을 다 넣어서 선형 분석을 했을 때는 남자가 1.3배로 위험도가 올라가고 나이는 1.4배에서 대략 2배 정도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대략 1.35배, 고혈압은 1.13배,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1.12배,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1.12배 정도 증가한다고 2025년에 한국인 대상으로 발표된 논문에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것이 녹내장 발병하는 데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녹내장이 발병을 했더라도 이러한 전신 질환을 잘 관리해서 유지하는 것이 녹내장을 악화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녹내장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 치료 목표는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압을 낮추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압을 하강시켜서 잘 낮게 유지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나이, 근시, 전신질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부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호전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녹내장은 호전될 수는 없는 병이지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한다면 녹내장 진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빨리 조기 진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이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마치 고혈압, 당뇨 같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정기적인 안과 방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생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관리한다는 것이 전신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압약을 꾸준히 써서 녹내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악화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녹내장으로 이렇게 진단이 돼서 이미 시야결손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시야결손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고 병원을 옴으로써 처음 진단 당시 시야결손이 더 늘지 않도록, 시야결손을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녹내장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압을 얼마나 낮춰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녹내장 정도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기저안압 대비 몇 퍼센트를 더 하강시킬지 결정하게 되고요. 통상은 초기 안압의 대략 20% 정도에서 30% 정도로 하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녹내장 진단 당시 안압이 대략 20 정도라면 대략 4 정도의 안압을 하강시키는 것이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이 심할수록 더 많은 비율의 안압 하강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압약을 쓰면서 안압이 잘 조절되는지, 안압에 오르락 내리락이 없는지 경과 관찰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신경 두께 검사와 시야 검사를 함으로써 녹내장이 악화되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고 1차적으로 고려하는 치료의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저 치료를 한다던가 수술적 치료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아까 우리가 안구 구조에서 이해했듯이 방수라는 물을 생성하는 곳과 배출되는 공간이 있는데,
방수를 생성하는 선모체의 조직에서 방수 생성을 줄여주던가 아니면 섬유주라는 곳을 통해서 방수가 잘 빠져나가게끔 함으로써 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기능, 그다음에 수도꼭지 배수구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안압을 하강하는 안압약이라고 불리는 약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생성되는 양을 줄여주고 방수가 배출되는 기능을 증진, 즉 높여주는 이런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어떤 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는 거 이해하지 마시고 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하게 저만감도 좋으면서 약물의 부작용도 없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만제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역시 앞에 사진처럼 녹내장 안압약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성분에 따라 작용하는 부위와 효과, 부작용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안압 하강 효과가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을 쓸 것인지는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안압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안압약은 어떤 사람에겐 안압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B라는 약은 어떤 사람에겐 효과가 없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안압약을 쓰게 되면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되는 시점에 다시 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약 쓰기 전 안압 대비 20% 이상 안압이 하강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있는지 대략 약 쓰고 한 달 되는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게 된다면 참지 말고 한 1-2주 되는 시점에 조기에 내원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사실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고 그 약이 그 사람에게 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지만 중대한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통증, 충혈, 천식의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법에 대해서 한국녹내장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용 횟수를 각 안압약마다 정해져 있는데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횟수가 만약에 2회라면 통상 아침, 저녁으로 넣게 되고 대략 12시간 간격으로 넣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넣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안약을 쓰다 보면은 또 안약의 안약이 나오는 그 구멍, 팁 부분, 끝부분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약 넣기 전에는 깨끗하게 손을 넣고 저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과 같이 눈꺼풀을 아래로 살짝 당기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약간 천장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눈에서 대략 한 1-2cm 떨어진 곳에서 안약을 놓고 저만하는 것이 올바른 안약 저만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 거, 그리고 눈 주변에 묻은 안약, 눈꺼풀에 묻은 안약은 닦아내 주시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만하고 난 다음에는 잠깐 동안은 깜빡이지 말고 살짝 감고 있는 것이 흡수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안약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흔히 인공눈물약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모든 안약은 각각 A 안약과 B 안약을 또 비슷한 시간대에 넣게 된다면 하나를 넣고 꼭 5분 정도 차이는 두고 간격을 두고 저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정확하게 한 방울이 떨어졌다면 굳이 2방울, 3방울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방울만 정확하게 눈에 떨어진다면 추가로 저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혈, 이런 식으로 충혈이 좀 증가한다던가 자결감이나 따가움,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약은 좀 졸림을 유발하거나 눈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눈꺼풀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사진과 같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만 녹내장 안약을 하루에 한 번 넣는 안약을 쓰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속눈썹이 길어진다던가 눈 주변에 눈꺼풀이 약간 색소 침착이 생겨서 좌우 색깔이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만 쓰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넣는 약 어떤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 이렇게 눈꺼풀 고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요렇게 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약들은 이제 베타 차단제 성분이 들어간 안약이 있는데요. 천식이나 부정맥 등이 있는 분들은 이런 베타 차단제 성분이 들어간 안약을 쓰게 되면 악화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 있고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이렇게 홍채에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작은 구멍을 만드는 레이저 치료이고요. 두 번째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레이저를 홍채가 아닌 섬유주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섬유주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 기능을 올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 즉 녹내장은 크게 개방각과 폐쇄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 흔히 하는 치료 방법이 되고 홍채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줘서 홍채가 섬유주를 물리적으로 막게 되는 것을 해소시켜서 섬유주를 개방시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전으로 비교하자면 고무 패킹을 수전을 막고 있는 것을 풀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기본적으로 개방각 녹내장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섬유주에 직접 레이저를 함으로써 방수가 빠져나가는 걸 증가하게 됐고 따라서 약이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안약 효과가 잘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혹은 약을 잘 쓰고 있다가 임신, 그로 인해서 수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끊게 되게 되고 약을 끊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은 레이저를 섬유주에 함으로써 배출 기능을 증가시키는 거라서 아까 레이저 홍채 절개술의 비유와 다르게 고무 패킹이 배수구를 직접 막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배관에 뭔가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배관 안에 찌꺼기를 녹이는 약품을 넣으면 잘 배출이 되듯이 레이저를 섬유주에 하게 되면 그 배관 쪽으로 통해서 방수가 잘 유출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면 폐쇄각 녹내장인 경우에는 홍채가 수정체와 맞닿게 되고 산모체에서 생성된 방수가 요렇게 돌아서 섬유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홍채 뒤쪽에 고이게 되고요. 그러면 홍채를 앞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고 이 홍채가 섬유주를 물리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레이저를 직접 홍채에다가 하게 되면 작은 구멍이 생겨서 이쪽으로 못 돌아 나가더라도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감으로써 홍채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에 압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불룩해진 홍채가 다시 이렇게 평평해지게 되고 그러면 홍채가 섬유주를 막고 있던 것들이 해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유주 성형술은 폐쇄각 녹내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열려있는 개방각 녹내장이고요. 따라서 홍채가 앞으로 불룩해지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섬유주 이후에 배출되는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저항을 감소해서 방수가 일로 빠져나가는 시간당 빠져나가는 그 양을 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으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갑자기 안통, 심한 두통, 충혈, 시력 저하 등이 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전방이 매우 좁고 주변부 전방각이 닫혀 있고 요거를 초음파로 찍게 되면 홍채가 이렇게 수정체와 맞닿아 있고 뒤에 물이 고여서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홍채가 앞으로 불룩 솟아 있고 따라서 주변의 섬유주가 홍채로 막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레이저를 해서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게 되면 이렇게 불룩해졌던 홍채가 평평하게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섬유주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사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일단 레이저 1차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기존 치료가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레이저 치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많이 치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눈이 작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눈이 근시가 아니고 원시가 되게 돼서 볼록한 안경을 쓰게 되고요. 눈이 작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눈 길이가 작기 때문에 이 앞쪽에
공간, 전방이라고 하는 앞쪽 공간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홍채가 이렇게 뒤에서 평평하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게 점점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투명했던 우리 눈의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면서 백내장이 생기면 부피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채가 기본적으로 원시가 있어서 눈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인공수정체로 바꿔주게 되면 이 두께가 두꺼웠던 수정체가 얇은 인공수정체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홍채가 이렇게 앞으로 솟아있던 것이 뒤로 이렇게 평평해짐으로써 이 섬유주 쪽에 있는 이 각도가 충분히 열림으로써 배출되는 것들이 홍채가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 수술적 치료는 녹내장 수술 적응증은 최대 약물 치료로도 녹내장이 나빠지거나 레이저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잘 쓰던 약물이 부작용이 생겨서 더 이상 약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약물을 끊게 되면 다시 안압이 올라감으로써 녹내장이 나빠질 수 있을 경우에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종류는 옛날부터 사용됐던 섬유주 절제술, 그다음에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있고 이 경우에는 아메드 밸브를 삽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아이스텐트, 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우리가 공막을 요렇게 마치 사시미 포 뜨듯이 뜨게 되고 이렇게 포 뜨게 열게 되고 여기를 다시 실로 적절하게 묶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섬유주를 통해서 공간 외에 그 주변에 공막 이렇게 공막편을 통해서 요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줘서 요렇게 여과포를 만들어줘서 물주머니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수술 환자 케이스를 보면 요렇게 사각으로 공막편 포를 뜨듯이 만들고요. 요렇게 실밥을 느슨하게 적절하게 해서 눈 안에 있는 방수가 이 공막편 이 길을 이 틈을 통해서 물이 시간당 적절하게 나와서 여기 전체적으로 물주머니 여과포가 생기게 하는 수술이 섬유주 절제술입니다. 두 번째 방수 유출 장치는 아메드 밸브가 옛날부터 개발돼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메드 밸브를 요렇게 공막 위에다가 고정하고 이렇게 삐쭉하게 튀어나온 관을 눈 안 전방으로 넣게 됩니다. 아메드 밸브는 요렇게 생겨 있는데요. FB7, FB8 이렇게 있는데 이 몸체 부분을 공막에 고정하고 튀어나와 있는 관을 눈에 넣은 다음에 적절하게 잘라서 넣게 되고 따라서 요렇게 요 튜브를 통해서 물이 배출돼서 방수 유출 장치 몸체에서 스며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과포가 요렇게 생기게 되는 수술이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환자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튜브가 요렇게 빠져나가고 몸체는 요쪽에 고정되어 있는데 대략 각막 요 가장자리 윤부로부터 대략 한 8에서 10mm 정도의 위치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브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요렇게 물주머니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젠이 개발돼서 젠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젠을 요렇게 눈 안쪽에서 넣을 수도 있고 밖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 젠이라는 튜브가 있는데요. 이 튜브를 요렇게 넣어서 위치하게 함으로써 이 튜브를 통해서 방수가 배출되게 되고 여과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요렇게 노란색 튜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쪽에는 대략 한 1-2mm 정도가 튀어나와 있고 한 3mm 정도가 여기 위치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 튜브를 통해서 물이 나오면 이렇게 여과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방수가 여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압이 잘 조절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 젠보다 이전에 개발됐던 유출 장치이고요. 아이스텐트는 요렇게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요렇게 최근에 개발된 것들은 요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눈 안쪽에서 이렇게 투관침을 통해서 아이스텐트를 이렇게 섬유주 쪽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실제로 넣게 되면 이렇게 은색 작은 못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2개 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스텐트를 통해서 방수가 배출돼서 이렇게 흘러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녹내장 환자분들의 생활 수칙을 이제 좀 권유해 드린다면 사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많이 권유하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권유하는 것들인데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약을 잘 쓰면서 정기적으로 안과를 꼭 오시고 수면 습관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연을 하시고 음주도 완전 금주는 아니지만 최대한 절주를 해서 과량의 알코올을 자주 먹는 거를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오래 한다든가 이런 복압을 올려서 안압을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는 행동을 약간 자제해 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이런 모니터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거나 요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이 좀 취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제가 일단 발표 오늘 내용을 좀 서머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녹내장은 사실 3 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조기 예방, 그리고 발병했다면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 요렇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녹내장은 자각 증상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꼭 안과를 정기 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녹내장이 없으면 40대 이상이면 1 년에 한 번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녹내장이 있다면 1 년에 한 2-3번 정도 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증상이 없어도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안과를 꼭 검진해서 녹내장이 있는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녹내장에 대해서 뭐 여러 카페나 이런 데에 사실은 뭐 이렇게 떠돌고 있는 정보가 많은데요. 그런 정보 중에서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녹내장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규칙적인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녹내장 발병을 최대한 줄이고 녹내장으로 진단됐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중대한 시력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 질문을 좀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스 라떼 님이 주신 질문인데 아드님이 있으시고 30대 초반인데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의심된다라고 권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서는 녹내장 검사상 녹내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대학병원에서는 검진을 제대로 받아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 사실 동네 병원에서 녹내장 검사상 녹내장이 아니라면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실 거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이제 녹내장 진단 장비가 갖추어진 개인 병원에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60대 이제 후반이신데요. 60대 중반 때 저한테 녹내장을 진단받으셨고 사실 저는 녹내장 가족력이 있고 또 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요인이 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1 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너무 이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위험 요인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질문자 아이스 라떼 님은 뭐 근시나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아드님이시니까 녹내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예, 하지만 젊다고 해서 꼭 녹내장이 안 생기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촌 동생들도 저한테 녹내장이 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른 병원에 녹내장이 아니라고 진단은 받으셨지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녹내장 장비가 구비된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의학도서관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의 연구가 많이 나온다고 들으셨는데 미래에 이제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사실은 시신경을 회복되는 것은 사실 어렵긴 하고 뭐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연구가 세계적으로 뭐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힘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상용화된 것은 없고요.
사실 신경 조직을 새로 이제 손상된 신경 조직을 살린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신경 조직은 뇌의 신경이랑 똑같다고 거의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뭐 이쪽으로 연구가 계속돼서 뭐 눈 안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서 이런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그게 시신경 망막에 이렇게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서 손상된 시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아직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조금 많이 남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부작용은 실명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녹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에 그 위험도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은 뭐 안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수술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의사가 노력하는 거고,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환자분에게 또 불안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는 드리는데요. 녹내장 수술이 위험도가 굉장히 사실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너무 종말기 녹내장일 경우에는 수술이 잘 돼서 안압이 조절되더라도 수술 후에 시력 정말 조금 남은 시야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녹내장 수술은 대부분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 속에 맥락막 쪽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녹내장 수술이 부작용이 굉장히 높아서 수술을 꺼려서 안 받을 정도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녹내장이 계속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지연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내시경 검사 후에 눈 떨림 증상이 생기셨는데 이 경우 시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눈 떨림 증상은 사실 시신경과는 큰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 떨림 증상은 이제 우리가 눈꺼풀에는 눈둘레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날씨가 춥거나 뭐 영양소가 좀 불균형이 있거나 그러면 눈 떨림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녹내장과의 연관성은 낮기 때문에 큰 걱정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것들도 눈 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안약을 투여할 때, 그다음에 세수할 때, 하품할 때 눈밑 떨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눈 떨림은 이제 사실 눈 떨림도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밑 떨림, 그러니까 눈 주변의 떨림은 이제 증상이고, 그게 이제 뭐 본태성 눈 떨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눈에 뭐 예를 들면 속눈썹이 찔려서 눈 떨림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하부 진단명이 있는데요. 그 진단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무조건 보톡스 주사인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눈 떨림을 유발하는데 또 이런 뭔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신경을 누름으로써 눈 떨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 방법을 보톡스 주사라고 이렇게 획일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눈꺼풀이 넓게 떨리고 콧대 옆과 광대뼈까지 피부가 뻣뻣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면신경이 요렇게 돌아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안면신경이 우리 눈에,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피부의 감각이라든가 뭐 운동신경이라든가 감각신경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만약에 눈 주변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광대라든가 콧대 옆쪽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감각이 이상하거나 떨림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진료를 같이 봐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MRI를 찍어서 혹시나 신경이 눌린다든가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 아닌지 확인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면 정기안과 검진을 연 1회로 해도 되나요? 라고 트리플 럭키님이 주셨는데요. 현재 녹내장이 없고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그래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녹내장이 없다면 연 1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지연 님이 왼쪽 눈 아래 결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요? 만약에 왼쪽 눈꺼풀 안쪽에 결막에 결석이 있고 그게 결막 결석이 노출돼서 안구 표면에 자극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극 때문에 반응성으로 눈 주변 눈꺼풀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이 있다면 그리고 눈꺼풀 떨림이 지금 계속 지속되신다면 결막 결석이 노출되어 있는지 안과에서 확인하시고 노출된 것이라면 그것이 눈을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눈떨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막 결석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욘디에 이렇게 초청이 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녹내장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달 드린 정보가 이 방송을 보시는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 오늘 제 촬영과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한번 더 주셨는데 결막결석을 제거하셨는데도 계속 눈떨림이 있으시다면 결막결석 원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보면 안면부 다른 쪽에도 감각이 좀 혹시 이상하던가 뭐 증상이 있으시면 신경과 쪽으로 한번 진료를 같이 보시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